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팔고 싶잖아요. 근데 내 경험으로 보면 전쟁이라는 거는 그 펀더멘탈한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거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 굉장히 빨리 빠질 때는 회복도 굉장히 빨라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제 오일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근데 옛날에는 오일 가격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은 산업이 굉장히 커졌고, 물론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게 되면 또 이게 될 거고, 이제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시작할까. 그런데 최근 코스피 급락은 중동 정세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번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주식은 올라가는 이유도 만 가지가 있고요. 내려갈 때도 만 가지를 했어요. 특히 이제 한국 주식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 얘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팔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오른 걸 파는 게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팔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깜드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불안하잖아. 어떻게 얼마큼 오래 끌을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내 경험으로 보면 이제 그 전쟁이라는 거는 그 펀더멘탈한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거잖아요. 회사가 장사를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 굉장히 빨리 빠질 때는 회복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중동의 전쟁 이것 때문에 많이 빠지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과거 걸프전 이라크전 당시에는 전쟁 이후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황은 과거 사례와 무엇이 다를까요? 전쟁이 나자마자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일단 주식을 다 팔고 안전자산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거는 대부분 다시 올라가요.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섣불리 얘기하긴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주식이 빠진 거는 다시 올라갈 거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반복할 수가 있지만 그런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제 오일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근데 옛날에는 오일 가격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은 이 산업이 굉장히 커졌고, 그 다음에 옛날처럼 그렇게 뭐 전부 다 제조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게 되면 이자율이 내리게 습득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아직도 경기가 그렇게 막 과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인플레이션이 글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전쟁 때문에 되게 많이 생길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달러 환율이 1460에서 1470원대에 안착할 경우 외국인 자금 흐름과 코스피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환율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가거나 나가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많이 나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달러를 선호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에요. 달러를 갖고 싶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도 안정될 거라고 생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서 유지된다면 이를 시장에서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역전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외국 자본이 막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보다 단기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국의 이자율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돈이 다 사무쳐 나갈 거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또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또 한국 기업들의 경쟁이 오고 투자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일반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이 부분을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책에서는 어떻게 조언해주고 있나요? 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모든 그 체계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경제 독립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각적우승이잖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연세가 되신 연세가 되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 그러고 후회나거든. 내가 그때 왜 안 했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나한테 와서 그때 왜 내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금융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돈을 일을 시키고 있는지, 주식 투자하고 있는지, 주식 비중은 얼마큼 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이 낮아요. 그래서 내 전체 자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가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주식에 왜 투자해야 돼? 그런 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만일에 내가 20대다. 그러면 내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에 있어야 돼요. 근데 주식에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죠? 젊은 사람들. 그러면 장난처럼 몇백만 원 투자하고, 근데 레버리지하고, 그거는 도박장이 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내가 노후 준비하는데, 경제 독립하는데 내가 매일매일 그걸 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안 하고 있던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어떤 주식 사갖고 9배 됐다, 10배 됐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빈대서 투자하지 말아라. 여유자금을 해라. 그리고 돈 생기면 무조건 노후를 위해서 투자한 다음에 소비를 해라.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그다음에 자기 점검하는 거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나 AI 관련 기업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주시장이 올라갈 때는 모든 게 다 장밋빛이에요. 근데 떨어지게 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뜻이 또 모든 게 또 잘못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라는 거는 옛날에 닷컴 버블을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닷컴 버블하고는 틀려요. 닷컴 버블 때는 회사로 돈을 못 벌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장밋빛만 가지고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AI를 안 쓰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AI가 점점 더 발전할 거라는 거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엄청날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전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엔비디아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이 돈을 지금 엄청나게 벌고 있잖아요. 그 버블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진짜 슈퍼 사이클이냐 아니면 반짝하는 거냐. 저는 반짝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계속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단순히 버블이다 아니냐고 했을 때 아직 버블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설연휴 이후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출발한 것 같은데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나쁘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하다 얘기했는데, 강한 거는요, 안 좋을 땐 잘 버티고, 오를 때 빨리 오르는 걸 강하다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미국 시장이 그랬었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전쟁 터진 나라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2년 전까지 안타까운, 아마 그 선물 옵션 혹은 파생이 많이 발당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 전에 저도 그랬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일부 현금을 만들고 가자. 그전 수익도 많이 났었고 혹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항상 보면 설이라든지 추석 같은 연휴에는 작년 설에는 딥시크 사태 터진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제가 한참 말씀드리고 갔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터졌어요. 예전에 2차 전지에 막 올라갈 때는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이랑 소송 들어가기도 했었고, 중간에 윈터 이즈 커밍도 나왔었고요. 항상 우리가 그런 명절 안에 대응할 수 없었던 다른 썸씽이 터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했었었는데, 이번 설이 좀 길었었고 5일이나 쉬었었죠. 근데 되게 편하게 쉬었어요. 이유는 그 전에 이미 뒤흔드는 게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AI 버블론이 아니고 AI 파괴론이라 그러죠. AI가 엔트로픽이라 그러는데, 엔트로픽에서 만든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쪽이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한데 미리 빠졌다 이거죠.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도산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들도 적응하려는 노력을 계속 할 거고, 이익단도 확인하고 계속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나 아마 살아나는 업체, 도산하는 업체들이 나올 텐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당장 바로 어렵다?
사실 이거 그걸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 연휴 전에 그 이슈가 이미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빠지더라도 해볼만 했던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 바로 올랐죠. 바로. 아마 제 기억에 8시에 NXT, 넥스트레이드가 시작을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어요. 아마 설 연휴 때 주식 얘기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구독자 여러분 끄덕끄덕 하실 텐데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려는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셌었다. 물론 개인들은 사고 외국인 팔고 여러 가지 수급이 변화가 있긴 있었지만은 일단은 연휴 사이에는 미국에서 나왔던 이슈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주일 전 이슈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 촬영일 당시 최근 있었던 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관세 있죠. 트럼프가 부과를 했었던 상호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왔었죠. 그리고 바로 주말 사이에 트럼프는 10%라고 했다가 15%에 또 관세를 또 매기는 부과라는 이런 상황. 그 결론적으로 우리 입장에 똑같잖아요. 15%. 그리고 그거는 상호 관세의 성격이고 품목 관세에 해당하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기타 여러 품목 관세는 다른 법에 의해서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중립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시장 자체도 오히려 떠서 시작을 했거든요. 떠서 시작한 이유는 더 이상 트럼프가 쓸 카드가 없을 것 같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15%를 쓰는 이런 관세 같은 경우는 법상 150일에 한정됐다라든지 150일에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연장, 무기한으로 쓸 수 있는 법 같은 경우는 의회의 허락이라든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든지 혹은요 바로 2월 달에 쓰면은요 7월 달이잖아요. 150일 지나면은 그럼 8, 90 바로 중간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0일 지난 그 시한에 트럼프가 중간선거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쓸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난번 바이든 정부가 진 이유는 물가를 못 잡아서 그랬다는 건 제가 여기 시간에 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론 몇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국내 입장에서는 다소 중립 이상의 파지티브보다는 중립 이상, 네거티브는 아니에요. 그 정도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800까지 돌파했습니다. 계속 고점을 뚫고 있는 지금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때일까요? 이게 조심을 해야 될 때라는 거는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요?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밸류에이션, 즉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오늘 아침에 나온 보고서가 하이닉스가 140만 원짜리 목표 주가가 나왔어요. 우리 얼마 전에 100만 원 나왔을 때요. 하이닉스의 주주는 아니지만 주식을 오래 했던 모 투자자분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저도 같이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웃었죠. 그때 주가가 40만 원인가요? 근데 지금 거의 90만 원, 좀 있으면 100만 원이잖아요.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익 증가폭입니다. 1분기 이익 증가폭도 당연할 거고요. 2026년도 올해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작년 말에 우리 시간에 300조 돌파했다라고 아마 우리 PD님께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지금 310조, 320조입니다. 이익 증가폭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주가는요 언제 꺾이느냐? 이익 증가가 멈췄을 때 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자닉스의 반도체 업황의 이익 증가폭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빼야 될까? 이런 생각은 아직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기술적으로 볼게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는 차트가 있잖아요. 정말로 주식으로 자금을 많이 수익을 내신 분이 저희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없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가 그 어떻게 파시냐면요. 올라가다가 한 번 낄 때 안 팔아요. 안 팔고 2번 올라가서 이럴 때 팝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요. 가장 강했던 주식은 한 번 원봉, 외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외봉에 끝나질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었고요. 저 쌍봉은 친다 얘기하는데 2번 정도는 간다. 혹은 여기서 이평선이 5일선, 21선이 있잖아요. 21선 이탈할 때까지 잘 안 파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단기 추세선은 5일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일선이 그 다음날 올려놓으면 또 올려놓은 거거든요. 외부 변수 때문에. 그래서 21선까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11선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코스피 추세선은 11선 아직 안 깼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밸류에이션적으로나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기준은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요, 여러분께서 제가 말한 이런 기준을 하시지 말고요. 혹은 유튜브에 다 끝났다 보고 끝내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 투자자분들, 제가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건 저희 심사임당 채널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평가 금액의 그래프가 깨지는 거. 이것도 HTS 보시면은 평가 금액의 어떻게 변화하는 것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보다 훨씬 더 근무를 많이 하셔 돈을 많이 버신 선배님들이 고객들의 평가 금액의 추이를 보고 주식을 매도하고 하는 시장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요, 한번 되새김질할 만한 이슈입니다. 꼭 한번 오늘 저녁 때 혹은 방송을 보시면은 HTS 살펴보시고, 혹은요, 대충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1억을 한다 치고요, 수익 나서 한 1억 3천이라 치겠습니다. 내가 내 평가 금액의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는 하시지 말고요. 힘들어요. 종가 기준으로 2천이 깨지면 나는 그때 나와야겠다. 그럼 여러분은 2천만 원이라는 안전 마진이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50만 원, 100만 원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데 이 기준도요, 평가금의 기준도 있고, 두 번째는 현금 비율입니다. 현금 비율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사든지 팔든지가 결정이 나거든요. 한번요, 지금 현재라도 30% 정도 현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마음이 달라져요. 현금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지금처럼 빠르게 오를 때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로 많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봤었던 거 가장 어이없는 거는 잘 가는 주식을 팔고 물린 주식을 더 사는 거. 즉, 지금 하이닉스가 좋죠. 삼성전자 좋은데 내가 물려있는 B라는 코스닥 주식. 시장에 쳐다보지 않는 거. 왜냐면 이것까지 수익이 났으니까 여기서 더 사가지고 내가 손실을 확정짓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들은 원래는요, 이걸 팔고 이걸 더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소 높기 때문에 저도 지금 위치가 다소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 거를 현금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로 하는 거는 정말로 좀 위험하다 하면 좀 안 되긴 하지만 조금 그러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작은 것들 혹은 안 가는 주식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만 사려고 하는 노력들. 시장에서는 항상 선택이 된 걸 해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한 이틀 정도 미리 찍어가지고 이틀, 3일부터 갑자기 쫙 오르는 주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바닥권에서는요. 레포트가 나오더라도 이미 올라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닥권의 주식을 찾으려는 노력. 주식을 오래 해오신 분들일수록 그런 습관이 잦아요. 근데 그런 습관은요, 언제 하셔야 되냐면 박스권일 때. 2000에서 2500 혹은 1900에서 2100 박스권일 때는 안 오른 게 그 다음 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 방송 보시면은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내 차례를 기다리자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전문가 형님들이. 왜냐면은 내 차례가 안 오거든요. 가던 거가 계속 좋아요. 좋은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전력기기.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계속 좋은데 좋은 것들도 포트폴리오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냥 너무 박박 끼고 있는 소프트웨어 주식들. 미국도 소프트웨어고 우리도 소프트웨어인데 왜 빠져 있느냐? 미국 좋대. 그럼 차라리 미국에 살아남은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는데 우리 소프트웨어를 본다라든지. 좀 작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조금 시대와 뒤떨어진 주식들. 예를 들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의미는 지금 반도체, 로봇 이런 건데 갑작스럽게 뭐 소비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수가 물론 좋죠. 최근에 반짝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매매거리입니다. 좀 코어가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코어가 아닌 쪽으로 내가 잠깐 다른 분들 한다고 같이 쫓아 들어가는. 왜냐면 그것도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는 거가 좀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중이고, 포모에 빠지지 말자는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포모라는 게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봤던 주식 계속 가는 것, 못 사는 것 포모긴 하지만은 나만 외로운 것도 포모입니다. 사무실에서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데, 저희 직원 10명이 있다 치겠습니다. 10명의 직원이 다 수익이 났겠습니까? 한두 명 정도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한두 명이 그 둘이 밥 먹어요. 서로 위안을 해요. 이거 어떻습니까? 안 돼요. 저랑도 먹어야 되고요. 우리 PD님이랑도 먹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서로 위안을 갖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채찍질을 가해야 되고, 왜 내가 그때 삼성전자 좋다 그랬는데 안 샀지? 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내가 해야지. 라는, 제가 장 안 좋을 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이 올라 있잖아요. 지금 하셔는 안 되는 행동을 쫓았기 때문에 나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긴 한데, 충정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져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 방송은 제 고객들도 다 보시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하면 고객들한테 혼나고요. 제가 운영하는 모든 계좌에 30% 이상 현금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얘기 드리긴 하는데, 현금을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섹터가 태어나면 저는 사기 위해서. 그렇죠? 새로운 섹터는요, 처음에 태어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낯섭니다. 비싸다고 하고요.
밸류가 없다고 그러고요. 처음에 테마 취급을 합니다. 작년 10월, 11월 달에 기억나십니까? 저도 작년 6, 7월 달에는 로봇 싫어했잖아요. 지금 어때요? 로봇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몇 달 안 지났어요. 근데 그 새로운 섹터가 태어나면은 조금이라도 사야 되거든요. 조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걸 팔고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해하시죠?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왜냐면 얘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날티나 보이고 조금 가벼워 보이고 좀 무조건 사야 되는 거가 아닐 것 같고 내가 들고 있는 거는 우리가 계속 들고 있을 때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 태어난 산업을 내가 이걸 팔고 산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이라 내가 일부라도 저희 정찰병 보낸다 그러는데 정찰병이라 보내려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몇백만 원이라도.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주가가 갑작스레 흔들릴 때 안 팔라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 100이 있다 칠게요. 주가가 5%가 빠졌어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5% 맞으면 5% 아픈 거죠. 주식이 70% 상태에서 5% 맞으면 3.5% 아픈 겁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아파요. 주식이 다 안 꽉 차 있으면. 물론 올라갈 때 덜 먹겠죠. 그런데 다 올라갈 때는요. 그래도 기분 좋기 때문에 아픔이랑 강도가 덜합니다. 그리고요. 주가가 가끔 요즘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요 며칠은 안 그랬는데 설 전 2주 전쯤에 갑작스레 주가가 300포인트가 빠져요. 이런 날요. 현금 있으면 사야 되거든요. 못 삽니다. 오히려 제가 그날 밥도 못 먹었어요. 팔아야 돼.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5,800이든 6,500이든 7,500이든 똑같을 겁니다. 어차피 올라있기 때문에. 가지는 질문 똑같은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좌는요. 운용입니다. 여러분 계좌도 그게 금액이 작든 크든 포트폴리오에 나눠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매매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여쭤보시는 건 이거 팔아야 돼요. 계좌를 딱 열어봤는데 3억하고 그냥 그 종목은 500만 원도 안 사져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팔아도 되잖아요. 비중은 1.6%예요. 그렇죠? 세금이 0.2%인데 1.6% 비중 갖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고민할 땐가요? 즉 비중이 어느 정도 혹은 현금이 있어야지 내가 무분별하게 무분별한 하드한 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대가복의 기본입니다. 물론 다 들어가 수익 내면 좋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수익이 전 꾸준한 편이거든요. 장 좋다고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터질 때 덜 터져요. 그러면 제 얘기를 좀 듣고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많이 오셔서 좀 각자 스타일대로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박 부장께 맞다. 나는. 그럼 제 거를 좀 준용하시면 되고. 뭐 어디 이사님이 계시면 어디 이사님 거가 맞다. 어디 대표님 계시면 대표님 맞다 해서 준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 준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고 난 이게 맞았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거의 20년 차인데 거의 고객들 거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내 돈 매매하는 것보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습관, 투자 패턴이 형성됐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주도권을 잡는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성격의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코스닥은요. 시총 상위에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소부장, 로봇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세총 상위 섹터를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덜 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네 섹터 중에서. 제가 2초 드릴게요. 1, 2, 바이오. 2차 전지도 올랐어요. 또 최근에는 또 2차 전지도 올랐고 소부장도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면서 로봇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은 투자자분들께 선택을 하는 겁니다. 4월 달에 CR이라 그래서 미국 암흑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월 달에 12월에 사실 바이오가 고점이었죠. 그러면 1월 9일인가 10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했고 일반적으로 바이오는 12월에 강한 게 맞습니다. 그 얘기 드렸었죠. 이미 왔을 때. 그런데 1, 2월 때는 좀 약해요. 약하다가 4월 달에 학회가 있으면 3월쯤부터 또 좋아집니다. 최근 오늘 보니까 슬슬 바이오로 들어가는 기관들 모습이 보이던데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후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바이오를 하자 이 말씀보다는 선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현대차에서 125조 로봇 투자, 국내 로봇 허브를 조성한다는 얘기로 투자했잖아요. 발표를 했죠,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쪽 밸류체인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셔야죠.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 검색하면 쫙 나올걸요? 그 실적이 되는 건 뭔지. 난 그냥 그룹주 할래. 현대 오토웨브 할래. 위아 할래.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즉, 코스피, 코스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2월 달까지 코스피가 너무 강세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3월부터는 코스닥도 같이 강세라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 효과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니까는 다 뺍니다. 좀비 기업 퇴출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빼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3월에는 바이오가 강세니까. 그리고 3월에 인터 배터리 행사도 있는데 2차 전지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내러티브성 아이디어가 좀 발동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3월 달도 잘 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19만 전자를 돌파했는데 이런 급등 국면에서는 어떤 신호에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주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운드 넘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라운드 넘버는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같은 마디를 넘는 가격대. 삼성전자가 19만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20만 원도 일단 보이긴 보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잠깐이라도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추세상으로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하나의 뉴스 밸류보다는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반도체 좋은 건 뺄게요, 일단. 지금 수백 명이 와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겨우실 때 빼고요. 국내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가 올라야 국내 시장도 오를 거고요.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우리 여건에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도 외국인이 그렇게 자주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도를 하면 개인이 사죠. 개인이 받쳐가지고 지수의 하단을 빠지는 걸 좀 제한을 시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 이틀 때리다가 조금 2천억, 3천억 매수하게 되면 급등이 나와요. 일단 지금 패턴이기 때문에 보인다라는 거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이익이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렇다고 중요한 얘기 마지막에 할 거니까 가지 마시고요. 일단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저희가 4분기 때 20조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1분기 추정치가 33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오늘 확인했을 때는. 그러면은 4분기 20조, 33조잖아요. 항상 말씀드려요. 뭐 높죠? 증익이라고 그럽니다. 증익 구간에서 잘 안 빠집니다. 사실.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한테 급락이 나오면 예를 들어 외부 변수 때문에 미국이 박살나면 급락이 나오겠죠. 그런데 국내의 변수, 삼성전자의 온리 변수 때문에 급락이 나오긴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구간에는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HBM4를 안 한다고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적어도 그럼 1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지금 2월 말이고요. 4월 초에 하잖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동안 만약에 없어지다면은 조금씩 좀 적당히 빠질 때마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하면 회사에서 혼나니까는 실적을 믿으시고 믿는 것도 혼나니까는 실적을 추정치를 보시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정말 빠르게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이 단순한 반등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큰 장이 열리는 초입일까요? 이미 장은 열렸고요. 장이 열렸고 밑에서 삼성전자가 49,950원, 800원인가요? 그 4배 올랐어요, 거의. 그러면은 이게 반등의 서막이라고 하기엔 조금 좀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제가 2만 원에 손절 치신 분도 봤는데 제가 작년에 25만 원이었어요. 그건 지금 몇 프로입니까? 그것도 거의 3, 4배 나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1, 2등 주식이 4배가 났으면 반도체 업황은 한참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지속성 여부가 중요한데 이거는 AI가 되느냐로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을 좀 조금 드렸는데 엔트로픽발 파괴론 그렇죠? 엔트로픽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AI가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느끼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면은 그 산업에 속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 살아남는 몇 개만 살아남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작년 제가 9월달, 10월달 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상방에 딥시크였고 그때는 오라클, CDS 프리미엄이 높아서 즉 그들이 캐펙스 투자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돈을 빌려서 지어야 되는데 빌려오는데 CDS 프리미엄이 높다. 부도 확률이 높다. 즉 부도 확률이 높으면 어떻게 빌려입니까? 약간 신용도가 낮은 업체잖아요. 비싼 금리로 빌려야 되잖아요. 즉 부도 확률이 높아짐에 따른 우리가 이자 비용 충당의 문제 때문에 빠진 거예요. 작년에는. 그때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우리는 하드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이익단이 좋아지면 되는 거다. AI 투자는 계속 할 것이냐? 할 것이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여기서 뒤떨어지면 옛날에 노키아처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바보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는 할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빅테크들,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캐펙스 상향했습니다. 최근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AI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당연히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D램은 당연히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일단 중론은 아직까지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의 듀얼 빈 전략을 검토 중인데 현실화되면 이번 세대에서 삼성 HBM4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사를 쭉 살펴보니까 사실 공학도가 아니라서 요 정도까지 디테일한 부분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쭉 살펴보면은 듀얼 빈이라 그래서 최상위 빈과 그 차상위 빈을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상위 빈에는 포에 성능이 높은 걸 들어가고요. 차상위 빈에서는 상당히 낮은 HBM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듀얼 빈에 들어가서 한다면은 당연히 최상위 빈에 있는 종이 많이 들어갈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율이 높은 그리고 성능이 좋은 최근까지 나온 삼성전자 원시 D램으로 한 4나노 로직 다이를 적용한 거가 삼성전자 HBM4인데 그들이 더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사를 살펴보고 좀 조금만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HBM4 물량은 늘어나는 건 당연할 겁니다. 물론 수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성능이 좋더라도 생산을 할 때 수율이 잡혀야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수율은 조금 더 잡혀야 된다는 설이 있고요. 저는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HBM4가 가격이 한 20%에서 30%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에서 높은 가격을 가지고도 받을 수 있는가, 내고를 할 수 있는가 부분도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행보상은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잖아요. 엔비디아만큼 진심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4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하이닉스도 간과하면 안 된다. 원래 전통 강자였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가 무조건 이기고 하이닉스 진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좀 빼시고요. 둘 다 높아지고 있다. 근데 최근에 점유율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꺾이고 마이크론 삼성전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렇게 하이닉스 안 좋다라고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전체 HBM 시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점유율만 꺾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D램 1위를 1년 만에 되찾았는데 이번 탈환은 일시적 반등일까요? 아마 작년에 HBM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D램 쪽 1등을 한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원래는 삼성전자가 1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해야 될 위치를 찾았다. 그리고 아마 1분기 최근에 나온 수출 금액 보시면은 반도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위치를 찾아갔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식이랑 연관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반도체죠. 실적이고요. 이 실적이 여전히 좋구나. 왜냐하면 D램을 1등 찾았으면 그만큼 물량으로 혹은 가격적으로 같이 팔렸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같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엑시노스가 탑재된 갤럭시 S26 시리즈가 성공할 경우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의미는 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작년보단 덜 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작년에 1분기 영업이익을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1분기가 6조 7천억. 그중에서 모바일에 4조 3천억입니다. 반 이상을 가져갔어요. 그때 갤럭시 S25인가요? 25가 잘 팔렸죠. 잘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립도 잘 팔렸고 폴도 잘 팔렸고요. 그런데 올해 1분기 추정치가 제가 좀 전에 30조 이상이라고 33조 정도 된다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증권사 추정치 일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모바일 추정치 2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 4조 올해 2조인데 작년보다 좀 줄어들기도 했고 그런데 전체 30조 중에서 2조랑 6조 중에서 4조랑은 다른 거죠. 물론 엑시노스가 성공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보니까는 엑시노 성공이 2600도 성공 중요한데 내년에 2700 성공도까지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엑시노 성공이 중요하냐면은 실적도 좋아지지만 그걸 만드는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LSI 부분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파운드리 시스템 LSI는 기존에 실적 좋지 않은 부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견인하는 건 맞지만 일단 지금 현재 2월 말에 3월 초를 지나간 입장에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건 사실 모바일보다는 반도체 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BM4와 비메모리 개선까지 감안하면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에 줄 수 있는 주가 상단은 어디이며 올해 몇만 전자까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최근에 비메모리 쪽 개선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작년까지 적자였죠. 해서 내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했던 부분을 보고 썼던 증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증권사의 보고를 살펴보니까는 목표 주가 상단 21만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비매물적 개선 작년에 아마 3조 이상 적자였을 텐데 27년도에 아까 이 엑시노스 2,700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2,700이 흑자 전환이 된다면은 전제로. 그래 근데 물론 주가의 특성이고 리서치의 특성이긴 한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주가가 그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은요 올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올랐다는 것 자체는 다른 새로운 변수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 흑자 전환이 아니고 디엔 가격이 더 오른다라든지 지금 작년에 제가 와서 9월 달부터 12월까지 뭐 디램이 50% 올랐다 그랬잖아요. 올해만 또 몇십 프로도 올랐어요. 올해만. 26년도만요. 그렇죠? 디램은요. 못 구합니다. 우리 지금 PD님도 지금 노트북 쓰고 계신데 뭐 엄청 비싸잖아요. 새로 사실 거면. 그렇죠. 물론 중국산 반도 쓰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긴 싫죠. 그리고 비메모리 쪽이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은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삼성전자를 눌렀었던 멀티플을 세게 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적정 PR이 지금은 10배다 라고 목표 주가를 할 수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문제가 개선된다? 15배. 그러면 주가를 더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이게 될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요. 주가는 항상 그 직전이 강합니다. 그 시점이요. 그러면 우리가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 봤을 때 테슬라 수주도 있고 애플 수주도 있잖아요. 그 수주가 가시화돼서 지금 첫 삽을 떴다라든지 오스틴 공장에서 뭐 돌아간다라든지 지금 드디어 흑전할 것 같다는 추출성 기사가 나올 겁니다. 아직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아마 조금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말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 좋거든요. 좋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추정치가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고민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원전 관련 규제 완화나 정책 변화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저희가 원전 다룬 지가 꽤 됐죠. 최근에 원전이 많이 안 올라서. 잠깐만 리마인드 해보자면 미국이 2050년도까지 원전 용량을 4배 정도 늘린다고. 그게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 정도로 늘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인가 아마 얘기를 했고 차세대 원자로 인허가 기간을 굉장히 짧게 18개월로 단축을 시킨 것도 규제를 줄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프랑스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확정시키기도 했고 네덜란드랑 슬로바키아의 경우도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원전을 지으려 하는 중. 그리고 최근 뉴스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MR 도입을 좀 더 빨리 한다라고 특별법도 아마 법도 도입을 한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기저에 있는 거는 AI입니다. 그렇죠. AI가 계속 발전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따로 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민간한테 들어가 있는 전기는 국가에서 배급을 하는데 빅테크용 전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죠. 아마 뉴스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전기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부족하면서 뭔가 우리가 하려면은 기존에 우리가 있는 화력 발전이라 이런 것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24시간 구동이 가능한 원전을 해야 된다. 역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작년 내내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지금 우리 채널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좀 눌려 있었고 삼성전자 닉스보다는 하나도 안 움직였고요. 주가 고점이 작년 9월로 멈춰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하실 겁니다. 최근에 주식 관점에서 동향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워낙 원전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가 힘이 약해졌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주가가 강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전 하나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주들을 갑자기 뛰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가 뛴 거는 이미 보셨죠? 태양광 관련주 뛴 지 한 2주 됐습니다. 매우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는. 물론 태양광을 우주에서 쓸 수 있다라는 앨런 머스크의 내러티브가 발동했을 수도 있고요. 하반기에 태양광 모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역시 또 증권사 전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주라는 내러티브 혹은 뭐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역시 그것이 내러티브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장의 전망에 따라서 시장의 컬러에 따라서 최근에 너무 오른 거가 있고 안 오른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원전 풍력도 뛰고 태양광도 뛰었다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일부 저도 20%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 역시. 그렇지만 이 AI 내러티브와 확장하는 부분으로 원전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는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쪽도 움직이는 건 맞다라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전 섹터는 이미 오른 테마일까요? 아니면 이제 시장이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한 걸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 해주시는데 오랜만에 여기서 이미 올랐다고 하면 진성 주주분들이 욕을 하실 거고 그렇다고 오르긴 올랐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강력하게 올랐죠.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올랐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주식은요. 두 가지의 단계를 주면서 시세를 크게 냅니다. 처음에는요. 큰 시세를 주는데 그때는 내러티브가 발동할 때 큰 시세를 줍니다. 그게 작년이라고 생각해요. AI를 하게 되면 원전을 무조건 써야지.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여러 가지 가스터빈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원전업체의 특징은 뭡니까? 납기를 잘 맞추고요. 고장도 잦지 않고요. 얼마나 잘합니까? 그 시공 능력도 탁월하고요. 다른 나라들 보면은 몇 년 걸린다는 거 1년 반만 2년 만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직접 납기를 맞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업체는 아시다시피 부품사도 있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시공하는 건설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의 경력이 더 많기 때문에 해볼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 때문에 그리고 최근 얘기 좀 해드리면 건설주도 좋습니다. 이게 또 시장의 컬러가 포함이 되는 건데 최근에 증권주가 올라가고 은행주가 올라간 이유는 좀 쌌죠. 상법 개정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증권주도 싸요. 증권, 은행, 건설을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 주식 20년 이상 해보실 텐데 트로이카라 그러죠. 트로이카. 예전에 장이 막 올라갈 때 트로이카 주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증권, 은행은 올랐는데 건설주가 올해 초까지도 그냥 계속 힘이 없었어요. 뭐 당연하겠죠. 국내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원전 내러티브가 붙었습니다. 현대건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우건설도 최근에 올랐고요. 이게 뭐 추천 개념은 아니니까 흐름상 좀 알아두시기로 하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즉 지금 시장의 컬러가 다소 오르지 않은 거가 주식이 비싸서 안 오른 것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원래 싼데 안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후자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저PBR 그런 것들이 한번 건드리면 올라요. 조금의 내러티브가. 그것이 건설주의 원전 내러티브 붙어서 오른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 싶고요. 아까 얘기하는 게 1차 시세 말씀드렸고 2차 시세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실적을 동반해야 됩니다. 작년에 원전이 1차 시세를 낸 거는 내러티브 냈다는 게 맞다면 2차 시세는요. 실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몇몇 업체들이 실적을 확인하는 단계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는 투자자 눈높이는 조금 높습니다. 안 간다 이거 아닙니다. 다시 내러티브 붙으면 세게 갈 텐데 작년과 같은 세게 가려는 그런 내러티브보다는 지금은 뭔가 확인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는 조금 더디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기를 견디는 과정이고요. 이런 그 더디게 가는 이 중간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실적 아니면 수주입니다. 그렇죠? 수주가 좀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아요. 수주 나오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실적은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전주는 한 종목이 주도하는 장일까요? 아니면 밸류체인 전체가 함께 가는 장일까요? 일단 아까 흐름을 일부러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뭘 한다면 원전 내러티브가 붙은 건설주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만약에 한다면은 매매 관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법이라든지 통과가 될 때마다 그 작은 주식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쉴 때 원전주가 또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원전주는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해볼 만한 섹터라는 게 맞는 겁니다. 아예 박박 기는 놈들도 많잖아요. 원전은 그래도 좀 주도주가 하루 이틀 정도 쉬게 되면 다 움직이는 그 정도의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작은 종목은 매매고요. 큰 종목은 바이앤홀드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이앤홀드가 뭐냐면은 쌀 때 사야 되는데 올라갈 때 산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작년처럼 그냥 들이다 땡길 때는 그냥 중간에 잡아야 돼요. 바이해야 돼요. 그냥 올라가도. 근데 지금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확인해야 된다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왜 주식을 오래 못 들고 가냐면 싸게 못 잡아서 오래 못 들고 갑니다. 즉, 한 섹터가 태어날 때는 비싸도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비싸고 낯설기 때문에 못 잡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1년 동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전 하잖아요. 작년에는요, 뭐 차기 정부가 싫어할 것 같아. 뭐 어쩔 것 같아. 되게 하여튼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더 셌었잖아요. 지금은 또 말씀드리는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좋습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좋은데 조금 확인을 하려기 때문에 확인하려면은요, 쌀 때 사는 거는 당연히 밀릴 때 분할이 맞습니다. 너무 그럴듯한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좀 길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떤 역할로 나눠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역할이라고 할 때 좀 어렵죠. 어려운 게 뭐냐면 원전은 포트폴리오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폴리포의 한 축인데 한 축에서 두 종목, 세 종목을 잡긴 좀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도 섹터에 있다. 현재 기준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주도 섹터 아닙니다. 언제는요. 이건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도 섹터엔 두세 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주도 섹터가 아니고 주도 섹터 하루 이틀 정도 쉴 때 올라갈 수 있는, 물론 매우 좋고 내러티브가 방대한 A에 써야 될 섹터긴 하지만 가다 말고 이런 거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작은 걸로는 사타 팔아타 해야겠다. 변동성 큰 걸로 하면 그걸 정해가지고 많이 빠졌을 때 분할 매수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뭐 건설주 혹은 큰 종목을 가지고 내가 승부를 보겠다. 승부라고 보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울 때까지 조금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고 선택을 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하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차라리 큰 거가 맞습니다. 작은 거는요 이러다가 또 안 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거에 대한 건 작은 거는요 어떠냐면 확신이 없어요. 신뢰가 없고요. 그리고 어디 물어봐도 그 작은 거라서 이렇게 합니다. 희미하게 대답을 하죠. 투자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큰 거가 아니고 웬만하면은 대형주 단 그리고 수주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썸띵으로 큰 대형주를 해야 된다. 역시 강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업종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일단 EV 쪽은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LG에너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EV 쪽 추정치는 그냥 비슷한데 ESS 추정치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ESS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10월, 11월 달과 비슷한 종류의 성격의 종목들이 갈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그 작년의 기억을 지금 되살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회사가 일부 좋아지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코스닥에 들어가는 패시브 수급에 기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패시브 수급은 뭐냐면 기계입니다, 기계. 이 기계적인 수급은 아시다시피 어떨까요? 기계적인 수급은 감정이 없습니다. 저는요, 주식을 살 때 좀 천천히 사고요. 그리고 호가가 없으면 좀 기다렸다 사기도 하고요. 너무 급등하면은요,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감정적인 혹은 기술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기계는요, 그냥 프로그래밍 한 대로 삽니다. 최근에 ETF 매수 많이 들어왔다는 거 기억하실 텐데 ETF는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를 사게 되면은, ETF를 사게 되면은 금융 투자에서 그걸 같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올라요. 그냥 두루룩 사게 되는데 2차전지가 뭐가 많습니까? 제가 저번에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공매도가 많죠. 그러면 원래 매수가 없었는데 공매도만 많았었는데 기계적인 매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쇼커버 있죠. 쇼커버도 기계예요. 그렇죠? 급하게 하는 거니까는. 그러면 쇼커버 자체도 빠른 수급이고 원래 매수라는 매수 수급도 강한 기계 수급이고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큽니다. 급등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보면은 2차전지 종목들이 오르는 날은 굉장히 세요. 근데 또 2, 3일 쉬어요. 원래 이렇게 세게 한번 치면은요, 시세가 안 죽거든요. 원래 기술적인 특성은. 근데 2000년은 여기까지 빠져 있어요. 또 며칠 있다 보면. 이런 겁니다.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리고 2000년 몇몇 업종 중에서는 약간 로봇 내러티브도 붙은 것도 있고요. 아시죠? 여러 가지 붙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 붙어서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근간은 EV 쪽이긴 한데 EV 쪽이 아직은 좀 뭐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유의미한 제가 자료는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ESS 쪽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2차전지가 움직이는 거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장비주라든지 소재주 쪽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그 흐름으로 시장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계획이 성공한다면 2차 전지 증시에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작년, 재작년에 여쭤보셨으면은 대마입니다 라고 갔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를 대표적으로 만든다고 작년, 한 2년 전부터 일을 갈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얘기한 거는 2027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이에요. 저희가 3년, 4년 후를 당겨오는 건 다소 좀 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당겨왔다는 표현은 3, 4년 후에 실적을 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당겨온다라 얘기를 합니다.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이 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전문가분들이. 그런데 내년에 있을 모멘텀을 가지고 당겨온다? 어떻습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죠. 당장 내년인데요. 삼성전자 반도체도요. 몇 년 후고 당겨오는데요. 왜? 27년도까지 당겨오잖아요. 그래서 1년 후 정도는 당겨올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그렇죠?
이게 또 전고체가 들어간다면은 전기차용 배터리보다 5배에서 8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 수익성은 당연히 좋겠죠. 그럼 기업체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겠죠. 그런데 휴머노id 로봇의 상용화 대수가 당장 그렇게 많지 않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장 이게 휴머노id 로봇은 당장 많이 생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은 높아요. 그런데 상용화는 내년일 것 같아요. 이거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밸류 리레이팅은 될 것 같은데 예전 수준만큼 폭발적인 거는 좀 덜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대수 자체가. 그렇죠. P만 높고 Q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편하게. 주식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막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혹은 2000년지 막 조회수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휴머노id 로봇 때문에 당장 1, 2년 안에 많이 팔리는 건 아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휴머노id 로봇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로봇의 내러티브는 어떻습니까? 당장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올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현대차의 아틀라스, 그렇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어요. 아마 보실 텐데 그 사장님께서 2000년 어때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니까 로봇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그때의 2차 전지가 지금의 로봇입니다. 좀 이러면 좀 비교가 되시죠. 여러분들께서 그때 열광했을 때 2차 전지가 지금의 로봇이에요. 주식은요 항상 뭐라 그럴까요? 신선한 거에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닝 실적이 계속 될 것 같을 때 열광을 해서 몇 년, 10년치를 당겨오는 거. 10년치 당겨오는 거 뭐죠? 테마. 이 후보가 당선되면 5년도까지 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겨오는 거. 그죠? 실적 얼만큼 많이 당겨오느냐가 테마냐 실적주가 다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요. 이게 지금 얼만큼 당겨오고, 그죠? 로봇은 지금 맞긴 맞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AI가 저를 이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요즘 제미나이 3.0, 그죠? 무료 버전 안 쓰시는 분 없을걸요? 우리 PD님 쓰실 거고 다 쓰실 겁니다. 특히 이제 증권업계에 계신 분들. 왜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쉽게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2000년지에서 작년에 EV 판매된 대수와 업종별로 하려면 레포트 봐야 돼. 찾아보고. 전기차 관련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이거 찾아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변화입니다. 그냥 치면 나와요. 어디서 조사했는지 각 주를 달아줘. 주석을 달아줘. 조금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휴머노id 로봇이 나오면은. 사실 이게 휴머노id 로봇을 우리가 뭘 시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거기서 연산이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생활을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태어나고 있다는 중이잖아요. 전기차 지금 다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2000 시간인데 제가 이거 말씀 죄송하긴 한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질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과거보다 폭발적인 확률은 좀 덜하다. 그렇지만 지금 수준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되면 좋아지는 맞는데 그때와 지금의 본질의 차이를 기억을 해보자. 라는 부분 한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해서 수월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미 바닥은 찍었고 앞으로는 장기 매수의 적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조심스러운 게 오늘 왜 이렇게 저를 당황스럽게 하시는지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하면 회사에서 혼납니다. 그런데 실적은 밑에서 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가 바닥은 모르겠으나 2026년도 1분기와 2025년 4분기 실적이 주요 셀업체들이 인터뷰한 거라든지 혹은 보고를 살펴보면은 아까 소대 말씀드렸죠. ESS 쪽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EV는 플랫하고 ESS가 좋아지면은 그렇죠. 어느 정도는 도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여쭤보신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2월 말에서 3월 정도 수준이 내러티브 시즌. 그렇죠? 이 내러티브 시즌 때 오히려 실적주가 아닌, 아직은 실적보다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더 좋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 움직이긴 하니까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S 좋아지는 게요. 원래는 그 유틸리티 업체들이 ESS를 구매를 많이 했죠. ESS는 배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봤을 때는 빅테크들이 구매하고 있다. 기사 보시면 많이 나와요. 빅테크 구매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미국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용처가 다양해진다는 표현은 역시 나쁘진 않다. 그래서 ES 쪽은 올해 계속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2차 전지 주가를 견인할 주요 호재는 무엇이 있나요? 뭐 당장 3월달에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죠. 매년 있었던 행사인데 제 기억에 작년에는 안 움직였어요.
잠깐 움직여다 말았는데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주재를 하는 거고요. 국내 500에서 600개사가 참여하는 그래도 굉장히 꽤 큰 거의 세계 최대 규모로 하는데 배터리 전문 전시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부분이 나올 텐데 우리가 여기서 그거 앞두고서 무조건 2000년대 다음 주에 다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전략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뭐 발표할 것 같으세요? 셀업체들이. 전고체 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원래 무조건 전체를 다 가야 된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거기서 발표할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삼성 SDI 입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로드맵의 구체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거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기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업체들에서는, 다른 셀업체에서는 피지컬 AI, 배터리와 만남이 되고 있는 아마도 ESS 전용 배터리 라인업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처럼 기존에 우리가 4680 배터리 원톤형 EV에 들어갑니다. 테슬라에 들어갑니다. 라는 거와 지금은 전고체라든지 로봇에 들어가는 이 전용 이런 식 어떻습니까? 그 안에 골라야 될 종목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인터 배터리 행사라고 하고 거기서 많은 기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회자될지 그 회자되는 그 섹터 혹은 섹터의 내용을 가지고 미리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지금 시즌에서는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관련한 ETF를 많이 매수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투자 경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코스피의 레버리지 ETF를 살 거면은 그렇죠? 할 거면은 금융투자협회의 레버리지 ETP라는 과정을 수강을 하고 수강한 다음에 수료 번호를 증권사에 등록을 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로 정확히 수치는 까먹었는데 1월 달에 그 수강한 인원이 작년 전체 인원의 8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샀죠. 그리고 1월 최근에 조 단위로 코스닥의 레버리지 ETF라든지 혹은 정방향 한 배짜리 코스닥 150 ETF고 조 단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조 단위로 들어온 적은 처음입니다. 코스닥에서. 특히 ETF로요. 당연하게 이제 태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자금이 기간으로 잡힙니다. 기간. 우리는 지금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좋게 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업종을 고를 때 아까 우리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시장의 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질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컨셉?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실적이 좋아서 갔어요. 오케이. 근데 코스닥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비싸요. 그거 안 해야겠죠. 근데 2023년도에 코스닥 2000년 날아갈 때 그때 언제 실적이 그렇게 좋아져서 갔습니다. 조금 제가 좀 점잖게 혹은 있어 보이게 얘기해야 되는 직업으로서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코스닥은 밸류에이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코스닥은 꿈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벤처기업들의 등용문이 돼야 된다. 그 벤처기업들 실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주 같은 기업들도 싼 기업들도 많습니다. 거기를 찾아야 되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3,000포인트입니다. 지금 1,200도 아직 안 갔습니다. 코스피가 여기서 10,000 가는 게 빠를 것 같으세요? 여기서 3,000 가는 게 빠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지금 5,800에서 7,500 가는 게 빠르겠어요? 코스닥이 1,200에서 1,500 가는 게 빠르겠어요? 이건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러분의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들어왔던 그 ETF 자금은 일반 개인들이 지른 거예요, 그냥. 그럼 앞으로 더 지를 것이냐? 그렇죠. 사실 저희 처음에 5,000포인트 간다 그랬을 때 작년에 진짜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5,000포인트 갔어요. 그럼 다음에는 코스닥도 간다라는 거에 얼만큼 동의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를 우리 1, 2, 3, 4부를 다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달에 2차전지 내러티브 괜찮을 것 같고 4월 달에 학회 있는데 바이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그쪽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일반 투자자분들의 특성은 올라갈 때 더 사는데 만약에 진짜로 코스닥이 불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코스피 기본이면 되게 좋습니다. 전자닉스 얼마나 쌉니까? 2027년도 추정치 아직도 5배, 6배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쌉니까? 그렇죠. 싼 것도 해야 되고요. 비싼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저는 그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꿈을 꿔도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하반기는 꿈을 꾸면 악몽을 꿉니다. 하반기에는. 근데 상반기에는 경험적으로 꿈을 꿔도 작년에 원전처럼 재작년에 로봇처럼 예전에 5G처럼 상반기에는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꿈을 꿨을 때 수익이라는 걸로 돌려줬을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 본 시기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이 올라서 못한다.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서 못한다는 분이 4,300일 때도 그랬고 4,500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물량을 어떻게 내가 배분하는 게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좋죠.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뭐 들어가자 하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조금 동인이 가는 곳으로 일부 들어가서 혹은요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장중에 얼마큼 빠질 때 난 들어가야지. 근데 그 계획을 유튜브 때문에 방송 뭐 때문에 바꾸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맞습니다. 저도요 주위에 고수들 많지 않겠습니까? 엄청 많아요. 돈 많이. 근데 결국 제가 찍은 종목이 제일 많이 가요. 그리고 제가 제일 찍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의 얘기하는 종목은 중간에 팔잖아요. 내가 공부한 게 끝까지 먹습니다. 이거를 한번 체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서 내 생각이 맞아가 갔을 때 그를 체득한 다음부터는 매매가 되게 쉬워지고요. 박 부장이 얘기했던 거랑 A라는 이사님 얘기한 거랑 이게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5,800이에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아는 분들의 게임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들이다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화이팅! 했으면 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하면은 또 남들보다 많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 채널 많이 보시고 저도 자주 나올 테니까는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